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한 편의 잔혹한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옛날 한국 영화 중에 올검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며 참 무섭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영화 같은 일이 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전남편 최상호 씨는 참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에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아버님은 상호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평소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며 나 키우셨어.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고. 보통 효자 남편 별로라고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의리 같은 게 보였으니까요. 자기 어머니께 지극정성인 남자를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첫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죠. 어머님이 저를 좋게 봐주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푸근했습니다. 은영이는 듣던 대로 인상이 참 맑고 예쁘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오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인자한 웃음을 보며 안도했죠. 다행이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저 또한 어머님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머니와 잘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인사를 마쳤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혼수 문제로 한 번 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가정 가구를 같이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정과 가구를 고르기 위해 셋이 함께 대형 매장을 찾았죠.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구 코너를 둘러보던 중 상호 씨가 급한 업무 전화를 받는다며 잠시 자리를 떴어요. 기다리는 사이 저는 마음에 드는 침대 하나를 발견하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이 침대 프레임 어떠세요?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웃으시던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니 대꾸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으셨나 싶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님, 이 디자인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님은 제 질문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갑자기 옆에 있던 매장 직원에게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서늘한 기운에 좀 당황스러웠죠.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가 없는 것처럼 직원하고만 얘기를 하시거나 딴청을 피우셨어요. 그러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상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상호 씨가 보이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방금 은영이랑 이 침대 보고 있었어. 우리 새아기가 안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이 침대 괜찮은 것 같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사실 그때까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을 앞둔 긴장감 때문에 사소한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치부하며 넘기려 애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혼집은 시어머니 빌라에서 윗집, 아랫집으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였는데 1층은 상가였고 2층은 저희 신혼집으로 쓰고 3층은 시어머니의 댁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살면 얼마나 든든하니. 반찬도 내가 챙겨주기 편하고.
상호 출근하고 나면 넌 적적하지도 않을 테고 말이야.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돌봐주기도 편하고 은영이는 친정도 멀리 있으니. 남편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저 역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 생활은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은 제 허락도 없이 수시로 2층 저희 집을 드나드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 집안 살림을 훑어보시는데 그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죠. 세아가 집안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생활 수준이 보인다는데 너희 친정은 맞벌이라 엄마가 바쁘시다고 했지? 밖으로 도는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반찬 해놓은 것도 참 초라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깎아내리며 꼽을 주시는 말씀에 좀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더라고요. 또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간이 안 맞다며 은근하게 핀잔을 주실 때도 많고 본인이 해오신 반찬을 꺼내놓으며 덧붙이셨어요.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것만 먹여서 되겠니? 아들 건강도 좀 신경 써줘. 내가 부탁할게, 은영아.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니? 어머님은 늘 웃으며 말하셨지만 그 말의 내용은 결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얼굴만 웃는 낯이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종종 어머님이 나에게 질투를 느끼나 싶은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척 마른 체형이셨는데 어느 날 남편 앞에서 제 옷장을 뒤지더니 갑자기 입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은영아, 이 옷 이쁘다. 나도 한번 입어봐도 되니? 예, 그러세요. 그리고는 제 원피스를 위에 걸쳐 입으시더니 남편을 향해 깔깔거리고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상우야, 이것 좀 봐라. 엄마한테는 이 옷이 너무 크구나. 우리 새아기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덩치는 참 큰가 봐. 꼭 남자 옷 같다. 엄마는 헐렁해서 빌려 입지도 못하겠네. 새아기가 덩치가 큰데 비해 옷 코디를 잘하나 봐. 별로 안 커 보여, 그냥 보기에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체격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굳이 남편 앞에서 본인의 갸냘픔과 저의 덩치를 비교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제 남편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어필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행동은 뭔가 단순히 시어머니로서 제가 탐탁치 않은 게 아니라 연적으로서 경계하는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나중엔 직접적으로 신혼생활을 방해하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잠을 자야 하는 밤마다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상호야, 비가 오니까 엄마 마음이 참 적적하구나. 술 한잔 생각나는데 잠깐 올라오련? 그렇게 남편이 올라가면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가면 어머님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지고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있는데도 남편하고만 이야기꽃을 피우셨죠. 어머, 미안하다, 은영아. 우리는 모처럼 옛날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너 피곤해 보이는데 내려가서 자지 그러니. 상호는 요것만 마저 마시고 내려갈 거니까. 뭔가 아들과의 좋은 시간을 제가 침범했다는 듯한 그 반응, 찝찝하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대놓고 저에게 구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은근한 방식이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요. 그렇게 찝찝한 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에선 그 인자하던 가짜 미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이 시어머니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어쩐지 떨떠름한 얼굴이었죠. 아,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저에게 율무차를 잔뜩 주시는 거예요. 세아가 임신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 율무차 좀 마시렴.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임산부한테 율무는 안 좋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어머님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율무차를 임산부가 먹으면 안 돼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죠. 어머님은 좀 과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정말이니? 아이고, 나는 전혀 몰랐다. 선물 받은 건데 맛있고 따뜻해서 네 몸에 좋을 줄 알고 챙겨준 건데. 미안하다. 내가 무식했어. 어머님은 호들갑스럽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음흉한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은영아,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평생 나 하나 보고 산 분이야. 며느리 챙겨주려다 실수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니? 남편의 방패는 오로지 그의 어머니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립된 기분 속에서 뭔가 찝찝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 그런데 결국 계류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아이를 잃은 슬픔에 며칠을 방 안에서 울기만 했어요. 제 몸이 허약한 탓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신경이 예민한 탓이었는지 아이는 유산이 되었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산 소식을 전한 다음 날쯤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어머님 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분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전날 손주를 잃으신 분인데 어머님은 이상하리만치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 들떠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집에 또 어머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는 지쳐서 어머님 하시는 말에 그냥 네네 대꾸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실언처럼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는 놀랐는데 어머님도 조금 아차 싶었던지 아무것도 아니라며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냐니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인자하고 좋은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을 때면 구태여 은영아, 너는 새밥 먹으렴. 나는 점심때 먹고 남은 식은 밥 있으면 주고. 엄마, 왜 그러세요? 그게 편해서 그래. 남은 밥 아깝잖니. 너네는 따뜻한 밥 먹어라. 저는 황당해서 그랬죠. 어머님, 저는 밥 다 해놓으면 남은 밥은 냉동밥으로 넣어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냉동밥이라도 다오. 뭐하러요? 그건 제가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저도 황당해서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노려보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희생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연출하려 하시는 거예요. 늘 스스로를 피해자로 설정하며 저를 독한 며느리로 만드시는데 은근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저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제 정신은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했죠. 상우 씨, 제발 부탁이야. 우리 이사 가자. 나 어머님이랑 이렇게 붙어 살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남편은 황당해했죠. 너 정말 왜 이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은영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니? 엄마가 너 얼마나 걱정하고 챙기려 하시는데 엄마 진심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여? 걱정? 아니, 나 유산하고 다음날 올라가 보니 어머님 콧노래 부르고 계시던데? 그리고 나한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냐고 하셨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저질스러운 말 안 해. 지어내려면 그럴듯한 걸 지어내야지. 험한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 우리 엄마야. 남편의 눈에 저는 이미 어머님을 모함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는다기보다 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니 결국 마지못해 이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떨어져 지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일만 아니면 남편과 제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 울고불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의외로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살고 싶겠지. 내가 너무 붙어 있었나 보구나. 좀 서운하긴 해도 새아기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너네끼리 나가서 잘 꾸려서 살아봐라. 남편은 어머님께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피곤함이 커서 거실 소파에서 잠시 낮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몸을 일으키려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가만히 서 계셨거든요. 제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꼿꼿하게 서서는 한 손에는 커다란 가위를 쥐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해치려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한참이나 보셨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으로 치면 3분 남짓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영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소리로 외쳤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씩 웃으시더라고요. 이삿짐 쌀 거 도와주려고 내려왔는데 네가 너무 곤히 자길래. 도와주실 거 없으세요? 언제부터 서 계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미동도 없이 저를 보시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알았다 그럼.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위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문을 다시 걸어 잠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몸을 떨어야 했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왜 이래? 나 아까 낮잠 자다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가위를 들고 내 앞에 있었다고.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고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인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엄마가 왜? 당신 무슨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직접 물어봐. 진짜 그러셨다고. 내가 왜 그러고 계시냐니까 이삿짐 도와주신대. 그게 말이 돼? 가위까지 들고 자는 며느리를 왜 쳐다보고 계시냐고. 진짜 왜 이러냐. 당신이 이사 가자고 해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가기 전날까지 이러냐고.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이사 도와주러 오셨겠지. 당신이 직접 못 봐서 그래. 나 이 결혼 생활 더 못하겠어. 당신 엄마가 너무 무서워. 이사 가도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 뭐라고? 이혼해. 그냥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빠져줄게. 저는 그렇게 혼비백산하며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제 눈앞에 있던 시어머니의 섬뜩한 모습.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으셨고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제 본능이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를 붙잡았지만 나중엔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상담은 너네 엄마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걸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입 꾹 다물고 빠른 이혼 절차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하셨고 제가 받지를 않자 문자로 자기가 문제면 빠져줄 테니 내 아들하고 잘 살아라. 나는 우리 아들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너네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마 남편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보내신 것 같았죠. 저는 그 문자마저도 너무 싫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협의로 끝났고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이혼 후 바쁘게 살았고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혼 생각 없이 저만을 위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헤어진 지 1년 반 정도 뒤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소식 끝에 들려온 이야기는 저를 다시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 상우 씨가 아예 한국을 떠나 머나먼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재혼한 아내와 함께 타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데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미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서 저를 겨우 떼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집착은 저 때보다 더 심해졌고 광기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닿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새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침실에 있을 때 집에 들어와 꿈자리가 사나워 보러 왔다며 버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의 보약에 이상한 약재를 섞어 건강을 해치려다 들통난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새로 결혼한 여자와 어머님 사이에서 고민하던 전 남편은 두 번의 이유는 없다며 결국 어머님 몰래 이민을 준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약을 먹고 중내, 산에 소동까지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그 빌라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가끔 찾아오는 시누이에게도 내 아들 찾아오라, 그년이 데리고 갔다, 그년 가만 안 둔다라며 새 며느리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아들을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게 만든 셈이었죠. 저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옆자리에 있던 모든 여자가 증오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들을 한 명의 성인이 아닌 자신의 결핍과 애정을 채워줄 영원한 소유물로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 시모를 떠올리면 오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만든 지독한 고독이라는 감옥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계시니까요. 뒤틀린 사랑이 남긴 상처, 그리고 그 흉터는 제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